요즘 어른들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사 1장 한국사의 문을 연 고조선. 고조선은 국가의 가장 초기 단계인 군장국가로 출발해서 연맹왕국 단계까지 발전한 나라입니다. 고려 후기의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담겨 있는데 그 속엔 고조선 건국에 관한 여러 단서가 숨겨있죠. 먼저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는 각각의 부족 세력을 의미합니다. 환웅 부족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부족을 멸망시켰고 곰을 토템으로 믿는 웅녀 부족을 정복해서 흡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웅 부족과 웅녀 부족 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며 한민족의 시조가 된 것이죠. 단군 신화의 특징은 선민사상을 통해 지배자의 권위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전신의 핏줄을 이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로 지배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국가의 시조가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내용은 여러 고대 국가의 건국설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주몽은 천신인 해무수의 아들이고 박격거세와 김수로 왕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알에서 태어났죠. 더불어 단군 신화에 깃든 홍익인간 이념에는 이타주의와 인본주의가 녹아있기도 하고요. 단군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자가 단군에서 위만으로 바뀐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단군조선에서 옛 고자를 붙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국명이 또 겹치니까 단군이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에는 고조선이라고 하면 단군조선부터 위만조선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최초의 국가를 말하게 된 것이죠.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야우량 일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연나라와 충돌할 즈음엔 한반도 전역엔 비파형 동검에서 발전한 세형 동검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왕검성으로 중심지를 옮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걸쳐 존재한 고조선은 옆나라 중국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죠. 특히 기원전 3세기경의 중국은 대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춘추 전국시를 거쳐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이 시기 수많은 유이민이 고조선으로 건너왔고 이후 지난 교체기에 또다시 수많은 유이민이 고조선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건너온 유이민 집단에는 한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만이라고 할 수 있죠. 연나라 출신 위만이 큰 무리를 이끌고 도착했을 때 고조선은 준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조선의 통치자는 왕이란 칭호를 쓰며 전부 다 강력해진 왕권을 누리고 있었죠. 어느덧 고조선은 초기 군장국가에서 다음 단계의 국가 연맹 왕국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군장들이 그들의 부족 세력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도기적 단계의 국가 조직이 갖춰져 있었죠. 그 예로 고조선의 법률인 8조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해지는 조목은 3가지뿐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 국가체제가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나 50만 전을 배상하면 용서한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위만은 준왕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쪽 변방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고구역 거주자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과정에서 위만은 점점 세력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94년 위만은 수도 왕검성으로 쳐들어가 준왕을 끌어낸 뒤 스스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왕이 찬탈 후에도 조선이라는 국명은 계속 이어졌기에 고조선은 명백히 끊긴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이 위만의 강점은 중국에서 가져온 철기 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와 군사력으로 위만 조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죠. 또한 위만은 중국의 한과 남쪽에 있는 진 중간에서 길을 막고 중개 무역을 펼치며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력도 왕권도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동북아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고조선을 안이 꼽게 보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의 견제와 고조선의 멸망. 한나라는 진나라에 이어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 왕조를 이룩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나라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래전부터 한나라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흉노족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것이었죠. 흉노족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걸쳐 북방 몽골 고원의 일대를 휩쓸고 다닌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진시황조차 이 흉노족이라면 학을 뗄 정도였고요. 진시황이 만리장성 공사에 힘을 쏟은 것도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노족은 침략을 멈추지 않았죠. 유목민족인 흉노에게는 침략은 곧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며 식량원과 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그들에게 황하간 일대의 풍족한 중원 지역은 군침 도는 보물창고와 같았을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기원전 200년 한고조의 유방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흉노족 정벌을 시도했지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어찌나 흉노 스트레스에 해방되고 싶었던 건지 노선을 아예 바꾸게 되죠. 굶주린 흉노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한 겁니다. 이러한 처절한 유화 정책이 수십 년 이어지던 중에 한무제가 즉위하게 되죠. 한무제는 흉노족에 대해 다시 강경책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지만 말을 타고 들판을 휘젓는 무적의 기마민족을 이기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한무제는 흉노에게 고통받던 또 다른 피해자 월지국과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기원전 139년 장건을 월지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장건은 중간에 흉노에게 붙잡혔다가 흉노족 부인에게서 아들까지 얻는 등 온갖 일을 겪고 무려 13년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 장군은 월주국이 한나라와 손잡을 생각이 없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보고했죠. 그러나 장건이 전해준 정보 중에는 한무제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흉노가 한나라의 비단을 가져다 서역 상인에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정보였죠. 이에 한무제는 서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길을 뚫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점점 돈줄이 막힌 흉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교역의 힘을 깨달은 한무제에게 고조선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며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워가던 고조선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국력이 강한 고조선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죠. 오랜 싸움이 이어지던 중 고조선의 지배층 사이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을 하자는 의견과 계속 항전하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었죠. 끝까지 싸우려 한 고조선의 우고왕은 결국 반대파의 손에 살해당했지만 남은 세력은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08년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죠.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며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한사군은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는 4개의 행정구역인데 이곳을 통해 중국 문물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한사군은 설치된 지 30년 만에 3개군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낭랑군은 4세기경 고구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만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는 한반도의 정치 질서를 결정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 한반도 일대에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중 일부는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전해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했지만, 다른 일부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다른 국가에 흡수되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독특한 풍습이 있던 초기 국가들의 성립.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무렵,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는 또 다른 초기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의 토대 위에서 부여, 초기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사회를 형성했죠. 더 강력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손에 쥔 채 제각기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 지역 일대에서 존재한 옥저와 동해는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동해안에선 해산물을 넉넉히 얻을 수 있었고, 비옥한 토지엔 오곡이 풍성했다고 하죠. 다만 지리적인 특성이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운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엔 왕이 없었고, 읍곤이나 삼로 등의 군장이 부족 사회를 이끌었죠. 그렇게 옥저와 동해는 나날이 강성해지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국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물론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들의 삶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옥저엔 독특한 혼인 풍습인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10세가 되면 미래 남편 집에서 키우고, 성인이 되면 잠시 본가로 들어갑니다. 이때 남편이 될 남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신부를 다시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이는 결혼을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일종의 매매혼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주로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데, 딸의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에게 일종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저에는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했다가 시체가 썩으면 뼈만 추려내어 가족 공동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골장제 풍습도 있었고요. 한편 동해의 시족 집단은 산과 강을 경계로 구분된 자신들만의 생활구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사냥, 낚시, 농사를 통해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했고, 다른 구역에는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죠. 만약 다른 구역을 허락 없이 넘어가면 소, 말, 노비로 죗값을 치러했는데, 이를 책화라고 합니다. 더불어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해혼을 엄격하게 지켰죠. 이러한 풍습, 동해에 여전히 시족 공동체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성장한 사만. 사만은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 걸쳐 존재한 마한, 변한, 진안을 동칭합니다. 마한은 54개 소국이 뭉친 연맹체제였고, 변한과 진안은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마한, 변한, 진안으로 뭉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반도 중남부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여러 토착 부족 집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고조선의 정세가 혼란해질 때마다 유이민들이 우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위만에게 왕을 뺏긴 고조선의 준왕도 측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한왕으로 칭했다고 합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죠.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도 고조선 사람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쪽에선 한 단계 높은 철기 문화까지 함께 전해졌다고 하죠. 이렇게 토착민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점차 여러 소국이 저마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한, 변한, 진안이 형성되게 된 거죠. 철제 농기구 사용은 농업 생산력과 인구를 증가시켰고, 계급 분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들보다 앞서가는 몇몇 소국들이 눈에 띄게 됐죠. 만의 변제국과 진안의 살어국, 변안의 구야국은 각자 백제, 신라, 가야의 기틀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삼안에는 소도라는 소떼의 원형이 되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소도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나라엔 각각 장수가 있는데 그중 큰 자는 신지라 부르고 그 다음 가는 자는 읍체라고 한다. 귀신을 믿어서 나라의 읍들은 각기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게 제사하는 걸 주관케 했으니 그 이름을 청군이라 하였다. 나라마다 각각 소도라 부르는 벼릅이 있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 만주 땅을 차지한 부여의 성장. 고조선이 사라진 후부터 고구려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전까지 만주의 패권은 부여의 것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3에서 2세기경 송화간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부여는 5세기까지 기나긴 역사를 이어나갔죠. 부여 사람들은 드넓고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축도 겸했습니다. 일찍이 수준 높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으니 빠르게 연맹 국가 체제를 이룰 수 있었죠. 중앙은 왕이 다스렸고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은 길을 중심으로 사출도가 있었습니다. 사출도는 각각 부족장인 대가들이 다스렸는데 특이하게도 이 대가는 가축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말, 소, 돼지, 개를 각각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으로 불린 거죠. 부여에서 목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부여에는 흰옷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발은 가죽신을 신었고 외국에 나갈 땐 비단옷 등을 즐겨 입었고요. 지배 계층은 그 위에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했다고도 하죠. 한편으로 부여에는 고조선처럼 엄격한 법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죄인은 죽음으로 벌하고 그의 가족은 노비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부여에도 신분제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노동력을 증시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방 민족이 흔히 그러듯 형사 취수제의 풍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남겨진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가정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12월이 되면 모두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천의식을 영고라고 부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조는 영고를 이렇게 묘사했죠. 은역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배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춘다.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땐 현혹을 중단하며 죄수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일찍이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잘 나가던 부여는 대체 왜 중한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멸망해 버렸을까요? 3세기 부여는 주변 정세 변화에 크게 휘말리게 됩니다. 위쪽에선 선비족이 몸집을 불리며 압박하고 아래쪽에선 고구려가 압박하는 형국이니 가운데 끼어있는 부여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여는 적들이 침략하기 딱 좋은 평화지대 위치였기 때문에 계속 쳐들어오는 외적을 철통같이 방어하기란 쉽지 않았죠.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난세였습니다. 통일 왕조가 무너진 이후 수많은 나라가 난립했었던 5호 16국 시대였죠. 한족 입장에서 다소도랑케라 칭한 5호 중에는 선비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민족과 거침없이 싸우고 다닌 고대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285년 부여와 선비족 사이엔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선비족 모용회가 부여에 쳐들어오더니 수도를 파괴하고
약 10,000명의 포로를 잡아간 겁니다. 이때 부여가 얼마나 크게 무너졌냐면 선비족을 막지 못한 국왕 의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왕실 사람들은 북옥조로 피난 가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이후 337년 선비족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이 전원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원래 모용황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연이지만 나중에 등장한 후연과 구분하여 전연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전연이 346년 부여를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부여는 중심축을 잃고 또다시 붕괴했지만 흩어진 잔류 세력이 계속해서 부여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494년 부여는 고구려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지도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만 부여의 숨결은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져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로 남았습니다. 부여 출신 주몽이 토착 세력과 함께 고구려를 세웠고 백제 또한 부여 출신인 온조가 세운 나라였죠. 게다가 백제는 한때 국명을 남부여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훗날 백제가 부여의 정통임을 선포하며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려 했다는 것은 부여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온 사방에 용맹한 기상을 떨친 국가 고구려. 고구려의 역사는 시조 동명성왕 고주몽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동부여에서 도망쳐 나온 주몽은 기원전 37년 졸본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죠. 신하에 의하면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였죠. 천재의 아들이라면 천자, 즉 왕을 의미하며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유화를 만난 해무수는 그녀와 관계를 맺고 떠나버립니다. 유화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허락도 없이 관계를 맺었다며 유화의 부모는 그만 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무수의 아이를 가진 유화는 동부여의 금화왕을 만나게 됩니다. 금화왕은 해무수의 손자였는데 해무수는 이미 아들의 손자까지 두고 있었던 겁니다. 유화는 금화왕의 동부여 왕궁에서 지내게 됐고 얼마 후 아들 주몽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 주몽은 동부여 왕궁에서 금화왕의 7명의 아들과 함께 자라게 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활을 참 잘 쏘던 주몽은 용맹한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해모수의 아들이기도 한 주몽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금화왕의 맏아들 대소였습니다. 금화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대소는 눈에 거슬리는 주몽을 죽이고 싶었죠. 이를 알아챈 주몽은 위협이 도사리는 동부여를 떠나 졸본부여로 망명한 것입니다. 주몽이 도착한 졸본부여에는 이미 토착 사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구려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주몽은 이곳에 살던 부족장의 딸 소선호와 결혼해서 세력 기반을 다지고 마침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본은 춥고 척박한 산악지대라 농사가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불편한 자연 환경이 오히려 고구려인의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질의 원천이 된 것이죠. 고구려인의 정복 기질은 훗날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한 기반이 됩니다. 졸본의 위치는 오늘날 환인으로 축축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으로 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성은 중국 지반 지역에 있죠. 국내성이 고구려의 가장 오랜 기간 도읍이었던 만큼 지반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고구려 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5세기 장수왕 때 천도한 평양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되었죠. 초기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로서 선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의 5부족이 느슨한 연합을 이룬 형태였습니다. 각 부족장이 모여 제가회의를 통해 국정을 의논했고 왕은 연맹의 수장으로서 미약한 권력을 가졌죠. 그령 고구려가
1세기 후반쯤이 되면서 슬슬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합니다. 6대 태조왕 때 왕의 입김이 세지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고국 천황이 농부 을파소를 최고 관직에 앉힌 이유. 고구려의 9대 왕인 고국 천황은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연나부에서 왕비를 뽑고 연대를 강화한 뒤 오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려고 했죠. 원래 각 부를 알아서 통제하던 수장들은 왕의 적극적인 개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나부는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죠. 이에 고국 천황은 나머지 4부의 권세를 꺾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을파소를 불러다 국상의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이에 각부의 수장들의 입은 딱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부 기득권 출신도 아닌 농부를 당대 최고관직인 국상 자리에 앉히다니. 이는 심하게 파격적인 등용이었습니다. 을파소는 2대 왕인 유리명왕 때 대신으로 활약한 을소의 후손으로 성품이 굳세며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인재였습니다. 원래 고국 천황은 그에게 장관직을 권했는데 을파소가 이를 이런 말로 거절했다고 하죠. 신은 둔하고 느려 엄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진 사람을 뽑아 높은 관직을 주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농사짓던 을파소가 왕을 도와 난국을 돌파하려면 장관 정도의 직책으론 어림도 없었죠. 그의 속마음을 눈치챈 고국 천황은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고 국상을 따르지 않는다면 전부 멸족시키겠다고 엄명까지 내렸습니다. 이로써 독자적인 사부 세력은 약해지고 점차 왕 아래에 소속되는 형태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각 부의 지배층은 독자적인 권력이 약해져 수도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중앙 귀족과 관료로 변모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왕위 계승도 경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며 국왕의 위상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훗날 고구려의 왕에게는 태왕이라는 독자적인 칭호 또한 사용되었죠. 을파소는 왕이 보여준 두터운 신뢰를 보답하려는 듯 고구려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인재 발굴과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방면으로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죠. 특히 고국 천황 때 실시된 진대법은 한국사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라 불릴 만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갑기한 구휼 제도인데 이 제도 또한 왕권 강화에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귀족들이 비싼 이자를 받아 돈을 내는 고리대가 성행했거든요. 여기에 희생된 농민들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대법은 이러한 농민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귀족의 세력 확장을 억누른 동시에 계속해서 왕의 백성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추대추납 구휼 제도는 훗날 고려와 조선에서도 의창과 황곡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낙랑군과 대방군을 모두 퇴치한 미천왕. 3세기 동북아시아에서는 격동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후한의 조정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자 불만이 폭발한 농민들은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죠. 난세를 타개하겠다며 대륙 전역에서 군웅이 할거했고 결국 그 유명한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요동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면 동북아의 패자를 가늠할 수 있었죠. 3세기 초 요동반도는 공손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위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힘을 합쳐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있던 공손씨가 사라지니까 이제 고구려와 위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게 된 거죠. 두 나라 사이엔 전에 없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동천왕은 위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요동반도에 서한평을 쳤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장수 광구겸이 반격하며 고구려 도읍의 환도성을 함락해버렸죠. 고구려 도성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의 왕성궁과 방어용 산성이 한 세트로 묶여 있었죠. 평상시에 왕은 평지에 있는 국내성에 지내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환도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튼 고구려는 위나라 침공에 타격을 입었지만 머지않아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위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위나라 말기부터 권력을 독점하던 사마씨가 위나라 황제를 내쫓더니 서진을 세워 삼국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오자 서진은 금세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간신히 도망친 사마씨 황족은 남쪽에 동진을 세워 진의 명맥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북쪽을 차지한 유목민족들은 제각기 나라 또한 세웠죠. 온갖 왕국이 난립했던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기회를 잡은 고구려의 미천왕은 맹수처럼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서한평 공격에 성공하더니 낙랑궁과 대방궁까지 모두 정복하고 만 것이죠.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에 설치되었던 항구년 중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낙랑군, 그리고 낙랑에서 분리된 대방궁까지 모두 축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천왕은 고구려 초기 발전을 견인한 셈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고초를 겪은 비운의 군주 고국 원왕. 하지만 미천왕의 아들 고국 원왕 때 고구려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맙니다. 5호 16국 중에서도 특히 선비종 모용왕이 세운 전현이 문제였죠. 전현이 342년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고구려를 구워 삼기 위해 전현은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북쪽 길은 넓고 평탄한데 남쪽 길은 좁고 험난하니 고구려가 북쪽 방어에 더 힘을 쏟으라고 예상한 거였죠. 그리고 전원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고국 원왕은 적들이 흔히 쳐들어오는 북쪽 길론 정예병 5만 명을 보내고 자신은 소수의 약한 병력을 이끌고 남쪽을 지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전원이 예상 밖의 남쪽 길로 쳐들어오자 고국 원왕은 무척이 패배하고 맙니다. 고구려는 또다시 환도성 침략을 당했죠. 고국 원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안심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전현이 5만 명의 포로와 고국 원왕의 어머니, 왕비까지 줄줄이 인질로 데려간 것입니다. 게다가 전현은 고국 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까지 싣고 돌아갔죠. 전현은 고구려를 압도적으로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았으니 최대한 고구려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려고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이에 고국 원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전현에게 저자세를 취한 끝에서야 겨우겨우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고국 원왕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4세기는 백조 근초고 왕이 최전성기였고 당시 고구려의 왕은 평행으로 거초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백제 근초고 왕이 가만 보니까 고구려 국왕의 가족들이 전현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등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이 백제에겐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이때 백제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쪽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국 원왕은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되죠. 고구려 역사에서 국왕이 전세한 사례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니 충격과 비통에 빠진 고구려는 이제 백제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한편 고구려에 치욕을 준 전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현은 370년 전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적의 적은 어쩌면 나의 친구라 했던가요? 전현을 멸망시킨 전진과 전현의 원수였던 고구려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국 원왕의 아들 소스림 왕은 전진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대적인 내부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부왕에 대한 복수 혈전에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일단 내부적으로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소스림 왕은 불교를 공식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기존 제각기 따로 믿던 민간 신앙과는 차원이 달랐죠. 불교의 체계적인 교리와 사상은 흩어진 민심과 분열된 지배층을 하나로 모으기에 적합했습니다. 연이어 소스림 왕은 왕의 통치를 받쳐줄 율령을 발표해 통치 체제를 단단히 정비해 나갔습니다. 이때 닦은 튼튼한 토대 덕에 광개토 대왕이 정복 사업을 힘차게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391년 광개토 대왕이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짧은 기간에 패권을 장악해 나갔죠. 광개토 대왕은 아버지 고국 원왕의 치욕을 씻기 위해 가장 먼저 백제로 돌진했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이 한편으로 대륙을 진출할 때 혹시 모를 후방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광개토 대왕은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결국 396년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리고 한강 이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한창 싸우는 와중에도 북쪽의 거란과 순신까지 정벌하고 말이죠. 한편 호되게 당한 백제는 일본과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0년 신라 내물왕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하자 광개토 대왕은 5만 명의 군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왜구를 물리치고 고구려는 신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 뒤에도 광개토 대왕의 숨가쁜 영토 확장은 계속되게 됩니다. 요동반도와 동부역까지 고구려의 영역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팽창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나라. 그러면 이러한 고구려의 강력함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고구려군의 강점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 철갑, 기병, 그리고 우수한 무기 제조 기술에 있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빠르게 외부 무기의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맹국은 우수한 품질로 유명했는데 탄력이 대단해서 적군의 가복을 쉽게 관통하곤 했죠.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은 이러한 고구려 군대를 전두지휘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정복 사업은 그 뒤를 이은 장수왕에 의해 계속되게 되죠. 장수왕의 시호는 말 그대로 98세까지 장수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재기간이 길수록 업적도 풍부해지기 마련입니다. 427년의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하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건 오늘날에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 국가에서는 더더욱 중대하고 예민한 일이었겠죠. 당대 지배계급에겐 수도에 모여 사는 자체가 일종의 특권이었고 국가의 모든 운영 시스템이 수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지난 400년간 국내성에서 세력을 잡은 귀족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지만 장수왕은 그 어려운 천도를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만큼 국왕의 권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북쪽을 정리해줬으니 이제 아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할 차례였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쭉쭉 밀고 내려오자 백제와 신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죠. 강자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러나 파죽지세인 고구려를 막지 못했고 475년 장수왕은 결국 백제의 오랜 도읍인 한성을 차지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 5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 계로왕을 죽이며 고국 원왕의 복수를 마무리했고
금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해 나아갔죠. 물론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룩한 배경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분열된 남북조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고구려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였죠. 장수하는 상황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떨치며 국내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겁니다. 수나라의 침공과 을지문덕의 살수대처. 시간이 흘러 7세기, 동아시아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남북조 시대가 종결된 것이었죠. 혼란의 남북을 통일하고 새롭게 중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수나라였습니다. 주변 이민족을 제압해 나가던 수양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고구려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얼른 내 앞에 찾아와 인사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고구려 영양왕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바싹 구겨진 수양제, 건방진 고구려의 무릎을 꿇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612년 수나라는 대대적인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무려 113만 3,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의 출정이었죠. 다만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에서 그만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수양제는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죠. 만약 성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적진으로 진격했다간 후방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태각할 땐 퇴로가 막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몇 달째 함락하지 못하던 요동성은 그대로 두고 30만 명의 별동대를 속히 평양성으로 투입합니다. 이때 별동대가 짊어진 무기와 식량은 너무 무거웠던지라 몰래 식량을 버리는 병사까지 속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의 행군이 이어지자 점차 병사들은 굶주리고 지쳐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간파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수나라 군대는 내심 안심하며 철수를 준비했죠. 어차피 수나라 군대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퇴각을 하던 수나라군은 살수에서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처참히 전멸하고 말았죠. 을지문덕의 지략으로 대승을 거둔 이 전투, 바로 살수대첩이었습니다. 별동대 3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에 불과했으니 세계 전쟁사에 길이길이 남을 규모의 유례없는 대승이었던 거죠. 고구려의 성 한 채도 점령하지 못한 채 처참히 패배하다니 수양제의 자존심엔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이후에도 연례 행사처럼 고구려에 계속 쳐들어왔죠. 하지만 수양제의 무리한 대외 원정과 대규모 토막 공사가 결국 수나라의 멸망을 불러일으켰죠. 안시성 전투로 당나라를 물리치다.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중원이란 고대 문명을 꽃피운 황하 중하류 지역의 넓은 평원을 의미했죠. 이러한 대륙의 중심, 중원은 중국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수나라가 망한 뒤 618년 중원의 새 주인이 다시 통일 왕조를 이룩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사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당나라의 초대 황제 당고조 이연이 됩니다. 당고조는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집착했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안정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렇게 내부 안정에 박차를 가한 다음 그 뒤를 이은 당태종은 주변 세력을 차례대로 격파해 나갔습니다. 고구려 역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죠. 그동안 계속 쳐들어왔었던 수나라를 막아내느라 지쳐 있었던 고구려는 주변 정세를 살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천리장성까지 쌓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리장성의 공사 감독관이 바로 그 유명한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과 고구려 영유왕은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홍건파 영유왕은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에 반해 강경파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국제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계소문은 영유왕 세력이 자신을 제거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대응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궁으로 쳐들어가 영유왕을 살해한 뒤 꼭두각시의 왕으로 보정왕을 올리고 스스로 최고의 관직으로 올라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강경파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았으니 당나라와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당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어차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나라는 영계소문의 정변을 명분 삼아 645년 고구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당태종은 예전에 수나라가 넘지 못한 요동성을 그대로 두고 주변 다른 성부터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이 줄줄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당나라 대군의 발목을 잡은 성이 있었으니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간민들이 온 힘을 다해 당나라의 군대를 막아선 거죠. 9월이 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당태종은 결국 후퇴를 선택하고 맙니다. 당나라의 대군과 맞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그렇게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 얼마 못 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고구려 정벌은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긴 채 말이었죠. 그렇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의 삼국시대 또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서서히 삼국 통일의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이후 영계소문이 사망하자 고구려의 지배층은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고 말았죠. 제고 집권제의 공백 아래 고구려는 이미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남아있던 저항 세력이 부흥운동을 이어갔으나 국군은 이미 패하고 말았죠. 700년간 이어진 고구려의 마지막이었습니다.